네, 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도 또 바쁘신 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여러 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계속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모셨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진짜 꽤 오랫동안 투자도 해오셨고 투자를 해온 거와 더불어서 이런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재테크, 자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 또 상담도 해주시고 뭐 이런 또 투자 상품 같은 경우도 또 소개도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경제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나 변화라든지 지금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여서 네네. 이런 시기에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고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 입장으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분 최적의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이지윤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뭐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지윤아 부르면 됩니까 그럼? 네네.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네. 네, 오늘 네, 이지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 뭐 나름 또 열심히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도 하고 뭐 업체들 아, 쪽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부 강의들이 뭐 그래도 간간히 또 들어오니까 또 그런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예. 또 그런 또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유튜브도 이제 요 근래는 잠깐 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2개, 뭐 많이 올 때 3개 이렇게도 올리고 좀 많이 그렇게 올리시네요. 꾸준하게 그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네. 그러니까 카페 칼럼이라든지 이렇게 네. 텍스트로 많이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 드렸었는데 했었는데, 네.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여서 네, 유튜브를 맞아요. 또 주변에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유튜브를 안 하면 오히려 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워낙 또 안에 계신 또 쌓여 있는 또 이런 콘텐츠 대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예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투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사실은 지금 투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여진이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경제 위기가 그쵸.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인 것들, 공격적인 것들 네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저희가 책을 보거나 또 많이 교육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위기면 또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위기면 기회 지금도 있습니까? 있죠. 왜냐면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는 맞는데 네.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건 맞는데 사실은 부동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선례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도래됐을 때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떨어지는데 또 지금 현재 뭐 코로나라는 또 이슈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률도 거의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장단기 채권금리차나 뭐 임금률, 실업 상승률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분명히 도래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부동산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경제 위기 때 그래도 한 가지 오르는 거는 주식,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한 가지 오르는 거는 달러하고 금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산에다가 자산 배분해서 미리 이제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달러나 금은 또 확 오를 수가 있으니까 네. 단기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는 50%까지도 오를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위기를 좀 기회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미 준비된 진짜 대단한 경제 전문가라는 것들을 확실히 아셨을 텐데요. 네, 화랑기 때는 화랑기 때 투자를 하는 것들이고 네네. 위기 때는 또 위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네. 평상시에 때는 또 뭘 해야 되는지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네.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듣다 보시니까 네, 이제 네. 부동산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좀 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부동산은 뭐 혼란의
너무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양극화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단타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장기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은 일단은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세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지금 너무 많이 비싸졌기도 했고 네. 또 부동산 수수료 들어가지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단타로 거래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단타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길게 보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계속해서 너무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뭐 세금을 모를 정도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뭐 저평가된 데 요런 데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정책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덥석덥석 하기를 조금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막 그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부동산이 특히 이제 2채, 3채 이상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 강남에 살고 한 채를 이렇게 그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2019년도는 월세나 보유세가 거의 똔똔인데 네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렇죠. 뭐 아주 똔똔인데 좋은 표현입니다. 네.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가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 300 받으면은 900만 원, 1000만 원을 보유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강남에도 좀 어느 정도는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너무 보유세가 강력하다 보니까. 일단 다주택자분들도 그런 주택들은 좀 매도할 계획들이 있으시다. 그렇죠. 네네. 또 이번에 또 임대사업자 이런 그 테러를 조금 열어주면서 또 이제 뭐 4년이나 8년 의무임대 기간을 맞추게 되면은 또 자동으로 말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맞추게 되면 이제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열어주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들이 그 자동 월세되는 게 한 40만 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주택자 매물들이나 아니면 좀 보유세를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매물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매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입지나 원하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네. 뭐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사 가실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인 매물들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좀 그 급매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을 좀 저렴하게 매입하셔서 내주 마련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죠. 네. 네. 어떤 투자로 접근하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또 잘 삼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좀 많고 집이 많고 부자분들도 세금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이제 사회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27.8% 정도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34%까지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종부세나 이런 뭐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까지 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급격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막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세금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네. 이 시장을 바라볼 수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네. 지금 뭐 세금적인 것들, 뭐 절세 부분들에 대한 또 뭐 그런 또 분야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네. 더 지속되긴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속 강화될 것들은 예상이 된다. 네. 아무래도 좀 부동산 쪽이 과거처럼 좀 이렇게 좀 아주 핫한 시장이 좀 되기는 좀 한동안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지방의 어떤 뭐 그 요소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는데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거나 또 뭐 충남이나 충북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미분양도 지금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일자리가 또 그 50만 개 이상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미 지금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로 또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저평가된 지방에 투자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네, 거긴 혹시 비규제 지역인가요, 혹시? 예, 아니 청주 같은 경우는 규제 청주. 지역이긴 한데 그 외의 지역들은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음. 세종시나 이런 데 빼고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가지 또 이제 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고 네. 3주택자는 12%잖아요. 그렇죠. 또 13.2%까지 되는 거죠. 네, 또 지방세까지 합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만 사더라도 내가 3주택이라 그러면은 6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니까 뭐 집을 10억이면 10억이면 그렇죠. 1억 1억 2천을 이렇게 내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사실 네. 투자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방에 또 한 채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그런 경우에 또 일반 세율을 또 적용을 해주니까 네. 아직은 지방 시장이 핫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팁 삼아서 뭐 지방이 좀 저평가된 쪽으로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렇죠. 조금 더 왜냐하면은 그냥 규제를 하게 되면 다 망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지방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이 싸지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적당히 오르는 걸 좋아하는 것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도 뭐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네. 충청북도, 충청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맞아요. 또 있어요? 뭐 경북 같은 경우에도 경북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 뭐 2014년도 이후에 보면은 뭐 전세 매매 대비해 가지고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네. 또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터닝 포인트에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훌륭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들도 봐야 되는 게 수요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일자리가 증가해서 뭐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기 전까지는 물량이 부담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물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던 시장들이 뭐 다른 지역들 막 오를 때 거의 그냥 조정이 되거나 맞아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네. 뭐 특별히 뭐 악재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들도 네네. 있을 텐데 네네. 그런 지역들은 실제로 최근에 오르기도 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시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제안해 주시겠네요. 아유, 되게 역시 전문가 다 하시네요. 그리고 또 과거도 보면은 이렇게 네. 뭐 항상 수도권 시장이 핫할 때는 지방이 약간 주춤하고 또 이제 지방 시장이 조금 핫할 때는 또 수도권이 좀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니까는 규제를 하는 거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규제를 안 하는 거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 그렇죠. 차이가.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규제해서 가격이 좀 덜 올라가게 규제를 하는 것 같고 지방은 조금 더 올라와라 이렇게 좀 풀어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방은 조금 이렇게 보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있는 예,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교통망이라든지 뭐 그렇죠. 도로를 깔아주고 네. 천절망을 놔주고 그런 이유가 네. 아마 예, 그런 좀 복지 차원 네네. 활동이 아닌가도 좀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호재들도 좀 있고 네. 예, 조금 이제 일자리로 증가하는 지역들은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심을 좀 가질 말씀을 필요가 있죠. 네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슈가 이제 3기 신도시예요. 네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기 신도시 뭐 계속해서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발표를 해도 시장을 사실 움직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뭐 총 계산해 보니 한 127만 원을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뭐 2028년까지 네, 뭐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27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국 수요의 한 4, 5년치를 수도권에다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에 뭐 그것도 30만에서 40만 정도 필요한데 예. 그렇죠. 3, 4년치죠. 네네. 4, 5년치네 그러니까 진짜. 예. 그거를 수도권에다 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잃어버리는 20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이 그 보통 이제 경제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니까 그렇죠.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이제 건설 경기가 GDP를 받쳐주는 게 이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크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SOC 사업이라고 해서 뭐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정책을 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어떤
그런 이제 GDP를 받쳐주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127만 호를 수도권에만 공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수도권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진짜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거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값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 뭐 대한민국 부자들의 70%는 부동산 자산이고 뭐 중산층들은 90% 정도가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내 집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네. 30%가 빠져가지고 2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기운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내 자산이 1억이나 어떻게 보면 까먹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내수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거고 뭐 기업들은 어떤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까 직원을 또 자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국민들한테도 타격이 오고 또 기업이 또 그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지 않아질 거고 줄어들 거고 이러면 정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국민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정부도 안 좋은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약간의 조정은 이제 다주택자들 매물 때문에 조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뭐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게 아마 저희도 생각하는 정답인 것 같고요. 네네.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일본 사례랑 이제 유럽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SOC, 광역 교통망, 기반 시설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정부의 고민이 이제 돈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이제 분양 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에도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네네.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일반 공공 분양은 플러스가 돼서 그렇죠. 그렇게 좀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네. 정부 실익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도 네. 아마 신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냥 공급하고 해야 될 곳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골고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외곽으로 그럼 많이. 지금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전세가 나거나 네. 빠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지역들 고려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도 똑같이 오히려 심지어 더 많이 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쪽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네네. 조금 하고 네. 필요 없는 쪽은 많이 하고 여기는 아마 또 싸기도 하고 변고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릉지구도 또 이제 3.8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크죠. 그리고 뭐 타연 공공택지도 한 3천 그쵸, 원 세트 정도 그쵸.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일산은 사실은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은 빈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다 평지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네. 창릉지구를 지정을 해도 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이 머리 아프게 네. 그냥 택지 지정해가지고 그냥 그 신규 택지로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네. 너무 쉽죠. 그냥 네. 평지에다가 그냥 구획만 해놓고 네, 그냥 맞아요. 인허가만 네.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건설사들이 알아서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굳이 네.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또 창릉지구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근의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하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고양시가 있고 네. 덕양구가 있고 창릉 신도시는 덕양구고 네. 지금 일산 신도시는 일산 서구랑 일산 네. 동구일 텐데 네, 네. 일산 서구랑 동구의 구축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많죠. 네, 거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창릉지구 때문에라도 또 일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창릉지구를 또 공급을 하더라도 또 나중에도 또 택지를 지정할 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일산에 이제 구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이제 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